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요, 복합 불황의 고유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 불황이란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이축되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불황 장기화로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물가와 부동산 붕괴에 대한 이야기로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두시고 의미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물가가 뚝뚝 떨어지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요? 특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1인분에 15,000원 하던 삼겹살이 만약에 12,000원으로 내리고 또 1kg에 1,500원 하던 양파가 1,300원으로 떨어지면 서민들이 한결 여유롭게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말이죠. 물가가 떨어지면 더욱더 위험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물가가 이어지면 소비자들이 당장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가격이 더 떨어질 텐데 뭐하러 현재 구매하느냐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라든가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앞으로 더욱더 올라가겠지 하고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취득하는 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 있겠지, 앞으로 더 떨어지면 사겠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65년 물가지수 산출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0.038%를 기록했다는 지난 4일 통계청 발표 이후 디플레이션 우려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지요, 폭염으로 농수산물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물가가 특히 낮은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물가는 비단 8월 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올 들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물가 상승률은 0.5%로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저 기록입니다. 흐름을 볼 때 9월부터 10월, 어쩌면 11월에도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인 지금 저물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물가 기조까지 겹치면 장기적인 장기 불황의 경고인 것입니다. 개별 소비자 입장에선 물가가 낮아지는 게 뭐가 문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한 마리에 2만 원 하던 치킨 값이 14,000원이 되고 대중 목욕탕 이용료가 7,000원에서 5,000원이 된다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저물가를 물리쳐야 할 괴물이라고 하는 걸까요?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고열보다 그 이후에 찾아오는 저체온증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물가가 계속되는 현상은 경제가 저체온증에 걸린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적당히 오를 때는 경제가 선순환이 되지만 저물가 상황에선 앞으로 물건값이 더 싸질 텐데
구태여 지금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심리로 당장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규 투자를 계획하던 기업들도 공장 부지와 기계 가격이 더 내려갈 거라고 기다리면서 투자를 미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중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자,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에서는 이익이 악화되게 되면 당연히 투자가 감소되고 고용도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가 감소되고 고용이 감소되면 당연히 실업자가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업자가 증가되게 되면 가계소득이 감소하니까 소비가 침체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게 되면 경기 침체로 물가가 더 내려가는 악순환의 나선형 고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처럼 저물가가 지속되는 디프레이션 늪에 한번 빠지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물가를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빚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가 하락으로 실질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빚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요, 금리를 낮춰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낮춰주면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일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게 되는데 이렇다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소득은 한정되어 있죠. 원리하고 이자까지 갚아 나가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소비까지 부진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물가 하락으로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중고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상환이 부담이 커진 사람들의 보유 자산을 서둘러 처분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실물 경제가 더욱 깊은 침체 수렁으로 빠지는 현상은 실제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나 1990년대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저물가 수요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공급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인가? 그 원인을 놓고도 논쟁이 한창입니다.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하는 쪽일수록 물가 하락의 원인을 공급 측면에서 많이 찾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판매자들이 매장 비용이나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절감함으로써 공급 가격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물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 전반에서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해 생산 대비 수요가 부족해지면서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급격한 자산 붕괴, 마이너스 물가, 명목 소득의 감소가 특징입니다. 사실은 일본 부동산은요 20년 동안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다시 반등 시작했다가 5년 후에 다시 지금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낮은 물가가 심상치 않고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1%대 성장이 예상돼 일본형 불황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는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도 지극히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이죠,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서울과 서울 인근의 아파트 값이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설문 대상 40명 중 25명입니다. 64.1%가 특히 강남 지역과 마용성이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 등의 아파트 가격이 추석 이후에 1%에서 3%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상승세가 유지된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부동산 뉴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무슨 점쟁입니까? 뭐 추석 지나고 1%에서 3%가 올라간다. 이거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말이죠. 레미안 대치 팰리스입니다. 이 아파트가 2015년도 준공되었는데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입니다. 23층이 지난 8월에 27억 7천만 원에 한 건 거래가 되어서요. 사실은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팩트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월 달에 한 건이 거래가 돼가지고 2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부동산 뉴스에서 말이죠.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투자 분위기를 유도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소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거의 거래가 없는데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2019년 8월 27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이 실수요자일 수도 있어요. 또는 갭 투자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저로서는 궁금한데요. 제가 레미안 대치 팰리스 84제곱미터를 거래 가격을 지난 2018년 1월부터 현재 2019년 9월까지 거래를 제가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8월에 27억 7천만 원이고 지난 7월에는 26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갔습니다. 2019년 6월에 24억 원 한 건 거래됐고요. 2019년 5월에 24억 한 건 거래됐고 2019년 4월에 23억 5천만 원 한 건 거래가 되었고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 8월에 24억 5천만 원 한 건과 22억 7천만 원 두 건이 8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22억 8천, 그리고 2018년 1월에 22억 5천인데요. 그러면 2018년 1월에 22억 5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6개월 동안 한 건도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22억 8천이 거래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몇 건이 안 됐어요. 한 8, 9건이 거래가 되었거든요. 2년 동안에. 자, 그런데 9.13 이후에 거래가 몇 건이 발생이 안 됐는데요. 지난 2019년 7월에 26억 하던 한 건 거래가 발생했는데 8월에 27억 7천만 원의 한 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 1억 7천만 원이 업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었는데 한 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 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지요. 비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게 23층인데요. 꼭 실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해서 꼭 그 지역에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30억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러한 거래를 보고 말이죠. 언론에서 말이죠.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기사를 내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구나 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좀 서둘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요. 50% 이상을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은 큰 리스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빚내서 집 사면 안 됩니다. 큰 위험을 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반드시 저점에서 매수할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주간별로 또 월별로 주택 매매 가격 동향조사를 분석해 보시면서 발품을 직접 팔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야만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서민들의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에도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외쳐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